네, 아까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그 직무제의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를 설명했는데, 제가 너무 좀 급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구속요건, 또 이제 위법성, 그 다음에 이제 책임, 그 다음에 이제 처벌 조건이 있는데, 이 적법성은 예, 구속요건 요소다라는 견해가 있었고, 아니다, 위법성 요소다라는 견해가 있었고, 아니다, 객관적 처벌 조건이다라는 견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 위법한 직무에 대해서 폭행을 했을 때, 그 위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착오의 문제죠. 적법성에 대한 착오의 문제. 뭐 제가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설명하다 보니까 뭔가 좀 뒤섞여가지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위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했다. 자, 적법성을 구속요건 요소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그 직무 집행이 적법해야만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네, 위법하죠. 그럼 뭡니까?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속요건 요소설에 따르면 아예 처음부터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위법성 요소설에 따르면 자, 적법성을 위법성 요소니까 구속요건 요소는 아니에요. 따라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했으니까 일단 구속요건 해당성을 인정합니다. 자, 적법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되는데 위법해요.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적법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되고 위법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처벌 조건설에 따르면 자, 위법할지라도 자,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과 책임은 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적법성이 인정되면 형벌권이 발생하는 건데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여하튼 이 폭행을 한 사람의 죄책이 범죄성립 요건 가운데서 어떤 요건을 충족하게 되느냐 그 문제고, 이제 두 번째가 착오의 문제죠.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하다고 착오했을 때,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하다고 착오했을 때 구속요건 요소설에 따르면 구속요건적 착오의 문제가 되고, 자, 위법성 요소설에 따르면 금지 착오의 문제가 되고, 자, 처벌 조건에 따르면 뭐 아무런 착오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객관적으로 취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셔야만 됩니다. 자, 이건 사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3절 도주와 범인 은혜 유죄를 보겠습니다. 도주죄는 국가의 구금권을 보호 법익이라는 침해범이고, 범인 은의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는 주장적 위헌범입니다. 먼저 도주죄를 보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체포, 구금된 자가 도주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 범죄는 진정신부범으로서 아무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서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범죄의 주체가 됩니다. 자, 이때 체포, 구금은 적법해야 됩니다. 따라서 불법 체포된 자는 도망가도 도주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습니다. 이때 적법성을 요구하는데 이 적법성은 실질적 적법성이 아니라 형식적 적법성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은 진범인이 아닙니다. 자, 진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서 이 사람이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체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도주했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진범이 아니라는 것이 좀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도주죄가 성립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자, 이 진범이 아닌 사람을 체포한 거니까, 이때 체포는 적법합니까? 위법합니까? 체포가 적법해야만 도주죄가 되는 것이고, 체포가 위법하다면 도주죄는 안 되는 겁니다. 적법해요. 왜냐하면 이때 적법성은 실질적 적법성이 아니라 형식적 적법성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범행 현장에서 증거가 많이 발견되다면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진범인이라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거죠. 또 영장이 발부될 정도여서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형식적으로는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체포는 형식적 적법하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이 나중에 진범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도 무죄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도주 자체에 대해서는 도주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식적 적법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률에서 체포 구금된 자가 본죄 주체가 되는데, 자, 본죄 주체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쭉 정리가 되어 있죠. 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인데, 수사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는 본죄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는 본죄 주체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본죄는 국가의 구금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에 의해서 체포된 현행범은 국가기관에 인도되기 전에는 본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에 인도된 이후라면 본죄 주체가 되겠죠. 근데 인도 전이라면 국가의 구금권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달아났을지라도 도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의 경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먼저 기소시가 중요한데 체포자나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기소가 됩니다. 침해범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교도소 담을 넘었느냐 넘지 못했냐 이런 거 가지고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의 담을 넘었을지라도 계속 추격을 당하고 있다면 간수자의 실력적 지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추격을 당하다가 체포됐다면 미수가 되는 거지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추격을 따돌렸을 때 기수가 된다는 거, 자,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집합명령 위반죄입니다. 법령에서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령입니다. 자, 집합명령에 위반한다는 것은 부작이죠. 그래서 본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로 되어 있는 진정부작위범이고, 자, 진정부작위범이라면 거동범이기 때문에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하는데 우리 형법자는 미수처벌규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미수처벌규정이 있기는 있지만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테러입니다. 그러니까 퇴거불응죄하고 같다는 거죠. 퇴거불응죄도 진정부작위범으로서 미수를 인정할 수 없지만 미수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를 잘 봐야 됩니다. 미수처벌규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지 아니면 이론적으로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수처벌규정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테러입니다. 자, 뭘 물어보는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본죄 주체는 법률에서 구금된 자입니다. 체포된 자는 본죄 주체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주죄 주체는 체포된 자도 포함이 되는데 본죄 주체는 구금된 자로 제한됩니다. 또 일단 상황에서 해금된 자가 본죄 주체가 되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조문을 보세요. 자, 145조 2항 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재, 사변, 그 다음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천재, 사변, 기타 법령 이게 병렬적인 요건일까요? 자, 우리 다수결파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천재, 사변, 기타 요게 1번 요건이고 법령에 의하여 요게 2번 요건입니다. 결국 두 개의 요건을 다 갖춘 자가 본죄 주체가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가브라함이 강도죄를 범해서 징역 3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구금이 됐습니다. 자, 한 6개월 정도 구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 교도소가 있는 지역에 갑자기 진도 6.5의 강진이 엄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가 폭삭 무너져 버렸고, 교도관들도 대부분 사망을 했고, 죄수도 많이 죽었는데, 갑은 이제 멀쩡했어요. 그래서 갑이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집이 교도소 근처였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집에 간 사람 빨리 와라. 그러는 겁니다. 빨리 와라. 집합명령이죠. 집합. 교도소 집합. 나간 사람 집합. 근데 갑은 안 갔어요. 집합명령에 불응했습니다. 자, 집합명령 위반죄일까요? 아닙니다.
도주죄입니다. 자, 왜 집합명령 위반죄가 아닐까요? 자, 이 두 개의 요건을 갖추어야 집합명령 위반죄가 되는데, 자, 지진이다. 그건 천재겠죠. 그럼 첫째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법령에 의해서 해금됐습니까? 법령을 근거로 해서 집에 갔습니까? 아니죠. 둘째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이런 자는 집합명령 위반죄 주체가 아닙니다.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은 그냥 교도소를 벗어난 거죠. 도주한 거예요. 법률에서 구금된 자가 집에 가버린 거죠. 도주한 거죠. 도주죄가 되는 거지 본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 두 개의 요건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체, 체포된 자는 주체가 아니다. 또 그다음에 요 상황은 요 두 개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타솔과 판례라는 거. 요거만 정리하시면 나머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자, 특수도주. 뭐가 특수합니까? 수용설비나 기구를 손괴했기 때문에, 또 사람에게 폭행협박을 했기 때문에, 또 2인 이상이 합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유명한 합동범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형법상 합동범은 3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특수절도, 두 번째가 특수강도, 세 번째가 특수도주입니다. 그죠? 그거 이외에 역시도 특별한 거 없어요. 다음에 도주 원조죄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것이 도주 원조죄입니다. 자, 이런 예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갑하고 을이라는 이제 사람. 자, 아주 이제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근데 을러가 이제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교도소에 이제 구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을러를 보고 싶어 하는데 뭐 면회 시간이 너무 짧고 또 그다음에 뭐 면회를 할 때 너무 하여튼 이렇게 뭐 손도 만져보기 어렵고 하면서 하여튼 갑이에서 너무 혼자서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갑이 결심을 했어요. 을러를 탈옥시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면회에 가서 을한테 야 탈옥해라.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탈옥해라. 근데 을러는 거부하는 겁니다. 아 싫어. 난 여기 편하고 좋아.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푹 쉬다가 책이나 많이 읽다 나갈게 그러는 겁니다. 근데 갑이 막 화를 내면서 탈옥 안 하면 나 다른 여자 사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을러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 탈옥할게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갑이 도와줘가지고 을은 이제 탈옥을 했습니다. 탈옥이 뭡니까? 그게 도주죄죠. 법률에 의해서 구금된 자가 그 구금 상태를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도주죄가 됩니다. 근데 을러는 처음에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는데, 자, 갑이 설득을 해가지고 도주 의사를 갖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갑에게 이 도주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총론상으로는 도주죄의 교사범 같지만, 우리 형법은 이 도주죄의 교사방조를 독자적인 정범으로 따로 규정을 해놨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부르는 도주 원조죄입니다. 다시 보세요. 법률에서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함으로써 이 도주하게 한다. 뭐 탈취한다는 것도 도주의 교사 내지 방조가 가능하고 도주하게 하는 것도 도주의 교사 방조가 가능하죠. 자, 이 행위를 도주죄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범으로 규정해 놨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도주 원조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보기에는 도주죄 교사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 원조죄의 정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주죄와 도주 원조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습니다. 자, 필요적 공범이다. 즉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배고프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안 된다 그러죠? 이때는 총지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총지상의 교사 규정 적용할 수 없고 갑은 도주 원조죄 정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사람이 나중에 다 체포됐어요. 그럼 이제 누구를 중하게 처벌할까요? 도주한 사람일까요? 도와준 사람일까요? 자, 도주 원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죠. 그러나 도주죄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렇죠? 이제 대신 이제 갑이 들어가야 돼요. 갑이.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럼 왜? 아니, 도주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 같은데 왜 도주한 사람은 1년이 하고 도주를 도와준 사람은 10년이 할까? 우리 왜 이렇게 10배나 중하게 처벌하는 걸까요? 여기에 무슨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거 총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기대 가능성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된 사람이 도망간다는 것은 도망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기대 가능성이 약화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처벌하고 그러나 도주를 도와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법정형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용병 탈주 사건 보겠습니다. 그럼 잘 지낸 동생이 우리 수감되어 있던 서단지 소재 용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탈주하는 데 성공하자 우리보다 멀리 서울로 도피할 수 있도록 을소의 승용차를 인도해 주었다. 도주를 도와줬네요. 그래서 검사는 이제 도주 원조죄로 기소했습니다. 뭔가 착각했죠. 자, 도주 원조죄의 객체는 누구인가요? 법률에 의해서 구금된 자입니다. 즉 원조 당시에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이 도주 원조죄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이 자동차를 제공할 당시에, 자 원조할 당시에 그 동생은 이미 탈출에 성공한 이후였고 구금 상태를 벗어날 이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금된 자가 아니죠. 구금된 자가 아니라면 도주 원조죄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범인 도피가 가능합니다. 범인 도피죄. 이번에도 이건 범인 도피 사안이지 도주 원조 사안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범인 도피죄라고 할지라도 이론적으로는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과 동생은 친족이고 이 범인 도피죄는 친족 간의 특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형행위는 범인 도피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기대 불가능성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서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판례가 그 친족 간의 특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판례는 전혀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죄의 객체는 법률에서 구금된 자가 객체가 되는 겁니다. 라도 구금 상태에 있지 않은 자는 범인 도피죄의 객체가 되는 거지 도주 원조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간수자 도주 원조죄. 자, 간수자라는 신분 때문에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입니다. 별로 설명할 거 없고요. 그럼 범인 은닉죄로 봅시다. 벌금 이상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체는 그 범인 이외자입니다. 그럼 누구는 제외됩니까? 범인은 제외되는 거죠. 범인은 제외됩니다. 자, 갑이 있는데 갑이 이제 범인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은닉을 했고 스스로 도피를 했습니다. 자, 이 은닉과 도피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범인 은닉 도피죄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나요? 아니라 그랬죠. 본죄 주체는 범인 이외자입니다. 따라서 범인은 본죄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본죄 주체가 없으니까 은닉과 도피를 해도 범인 은닉 도피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게 된다는 것이 우리 타수설의 태도입니다.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무죄는 무죄인데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는 건지 책임이 없는 건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범인인데 자기 친구 을을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한테 나 좀 숨겨달라고 교사를 했고 그래서 을이 이제 갑을 이제 은닉을 시켜줬습니다. 자, 을행위는 자 범인 은닉죄 구속요건 해당성, 자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죠. 이때 갑에게 범인 은닉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타수설과 판례가 팽팽하게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타수설은 교사범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판례는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타수설은 왜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느냐? 자, 이 범인은 범인 은닉 도피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소리는 정범도 될 수 없고 공범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교사했을 자도 범죄가 안 된다는 게 우리 타수설의 입장입니다. 근데 판례는 뭐냐? 자, 방어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혼자 도망가는 걸 처벌할 수 없겠지만 남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된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구조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본죄의 객체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입니다. 자, 벌금 이상은 선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형을 말합니다. 법정형에 벌금 이상의 형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범죄를 범한 사람만이 본죄의 객체랍니다. 따라서 벌금 미만의 죄, 자 벌금 미만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벌금 미만이 뭐가 있습니까? 구류, 과료 등이 있겠죠. 그래서 구류나 과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아무리 숨겨둬도 본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건 없고, 우리 형법상의 모든 범죄가 벌금 이상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가 벌금 이상이고 어떤 것이 벌금 미만이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죄를 범한 자가 객체가 되는데, 자,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정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범도 포함되고, 또 기소의 미소 포함되고, 예부의 음모도 포함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은 결국 뭐냐? 처벌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처벌이 가능한 자. 자, 어떤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까?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되고, 자, 위법성 인정되고, 책임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처벌 조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소추 조건까지 인정될 때 처벌이 가능하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런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여한 사람은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이죠.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은 범인 은의 도피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점을 주의하세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무죄 면소 판결이 확정된 자,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이죠. 또 공소죄가 완성됐고, 또 형이 폐지되고 사면에서 소추 또는 처벌의 가능성이 없는 자는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처벌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친고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친고죄는 둘로 나누어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갑이, 을료를 이제 강간했습니다. 자, 강간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죠. 그래서 원래 이제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을료가 아직 고소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갑을, 이래서 A라는 사람이 숨겨줬습니다. 은닉을 했습니다. 자, 을료가 이제 고소를 아직은 안 하고 있다. 단순히 안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고소라는 소추 조건을 결여했기 때문에 이 갑은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럼 본죄의 객체가 아니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건 본죄의 객체가 됩니다. 자, 단순히 고소를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현재까지 안 했다는 것일 뿐이지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뭡니까? 고소는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소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범인 의제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고소를 했다가 고소를 또 취소해버렸어요. 그런 경우하고 또 친고죄 고소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을 지나버리면 원칙으로 또 고소권은 소멸돼버립니다. 이와 같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고소기간을 경과해버리면 고소권이 소멸돼버립니다. 자, 고소권이 소멸돼버리면 처벌의 가능성은 없죠. 처벌의 가능성이 없다면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이것이 둘로 나누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직까지 고소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면 본죄의 객체가 되는데, 고소를 취소했거나 아니면 고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고소권이 소멸돼 버렸다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본죄 범인이 진범인이어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 다술가판에는 반드시 진범인일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죄 보호법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기 때문에 진범인이 아닌 자를 숨겨줬을 때도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범인이 아닌 자를 숨겨줘도 본죄가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죄 행위는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닉은 숨겨주는 것이고, 도피라는 것은 그 이외의 방법으로 체포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은닉은 아주 간단한데, 도피는 은닉 이외의 일체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도피를 인정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쭉 읽고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족과의 특례 쪽을 보겠습니다. 1725페이지입니다. 151조 2항을 보시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 은닉 도피죄를 범할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처벌하지 않느냐? 우리 다도는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서 무죄가 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족의 어떤 정의 때문에 숨겨주지 아니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 조각사유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봅시다. 자, 친족과 동거가족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 친족과 동거가족은 민법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다소가 판례에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자, 우리 다소는 이때 친족과 동거가족은 민법에 의해서 결정하지만,
내연 관계에 있는 자라든가 또는 그 다음에 혼인의 출생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본죄 친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판례는 여기서 친족을 법률상의 친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 친족이 아닌 사실상의 친족은 본죄 친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동거녀 사건 보겠습니다. 가면 자기와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는 의리, 교통사고를 내자 사건 당일 그 증거물인 사고 차량을 치워 수리하도록 하는 한편 증거물을 치웠다. 이건 증거인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을을 외국으로 도피하게 했다. 이건 범인 도피죠. 자, 그래서 가베이는 증거인멸죄와 범인 도피죄의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인정되는데, 자, 이 증거인멸죄와 범인 도피죄의 경우는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된다면 이 갑은 책임이 조각되어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친족이에요?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의 친족이라야만 친족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사실혼 관계에 있을 뿐이죠. 법률상의 친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족 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책임이 조각되지 않으니까 증거인멸죄도 성립하고 범인 도피죄도 성립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자, 다수설과 좀 다르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친족 간의 본죄를 보면 무조건 책임이 조각되는 건 아닙니다. 조문을 보면 그 본인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본인을 위하여. 자, 여기서 본인을 위하여라는 것은 범인을 위하여라는 말인데 범인을 위한다는 말은 또 뭐냐? 형사 책임상의 이익을 위하여란 말입니다. 따라서 형사 책임상의 이익이 아니라 민사 책임상의 이익을 위했다면 이 특례는 적용이 안 됩니다. 형사 책임상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다음에 본인 즉 그 범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범인의 형사 책임상의 이익을 위해서 은닉을 해야만 또 특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공범관계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것도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거기서 좀 중요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3번 항목을 보세요. 친족이 비친족을 교사하여 범인을 은닉하게 했습니다.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인이 있습니다. 갑은 범인의 친족인데 을은 범인하고 친족 관계 없어요. 비친족입니다. 어쨌든 갑이 을을 교사했고 자, 을이 범인을 은닉했다는 겁니다. 자, 을이 정범인데 자, 을행위는 범인 은닉죄 구속요건 해당성, 자, 위법성, 책임까지 다 인정됩니다. 근데 갑은 을에게 교사했는데 자,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정범행위가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까지 인정되니까 교사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범의 구속요건 해당성, 자, 위법성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친족이죠. 친족. 그러니까 친족과의 특례가 적용되니까 교사범의 책임은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친족만 범인 은닉죄 정범으로 처벌되고 교사자인 친족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여기 3번 항목이에요. 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범인이 친족을 교사하여 자기를 은닉시킨 경우입니다. 자, 밑에 판례가 있는데 봅시다. 이번 요지에 사실공개 나와 있죠. 무면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범인이에요. 동생을, 자, 친족을 경찰서에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입니다. 봅시다. 갑은 이제 범인이고, 을은 이제 범인의 이제 동생입니다. 친족이에요. 근데 동생이 자기가 갑이다라고 거짓말했죠. 이와 같이 피의자 아닌 자가 피의자를 가장하면 뭐가 되죠? 범인 은닉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형을 숨겨주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을 행위는 범인 은닉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자, 위법성이 인정되는데 자, 책임이 인정됩니까? 형을 위해서 한 겁니다. 뭡니까? 자기의 친족의 형사 책임상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죠. 따라서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동생은 무죄가 됩니다.
그럼 범인에게 이 을의 행동에 대한 범인 의지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해봅시다. 자, 갑이 스스로 은닉하거나 스스로 도피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예 처음부터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 그랬죠. 자, 스스로 하면 죄가 안 되는데 친족한테 교사해줄 때 이때 죄가 될 것이냐? 역시 타도는 안 된다고 보고 판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갑에게는 범인 은닉죄 교사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은 처벌 안 받고 형만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하면은 죄가 안 되는데 남을 시키면 죄가 되는 경우,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스스로 하면 죄가 안 되는데 남을 시키면 죄가 된다. 그런 구조의 사안이 또 하나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위증과 증거 인멸의제를 보겠습니다. 자, 위증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이라는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자, 위증죄를 먼저 봅시다. 법률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위증죄입니다. 자, 선서한 증인이란 신분을 요구하는 진정 신분범이고, 또 그다음에 자수범으로 보는 것이 우리 통솔과 판례대로죠. 자, 자수입니다. 뭡니까? 간접정범 성립할 수 없다. 즉각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자, 범죄죄는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인데, 이 선서는 유효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선서가 무효라면 범죄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인이란 개념입니다. 자,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해서 자기의 과거의 경험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합니다. 자, 거기서 증인의 개념 요소를 분석을 해봅시다. 자, 증인. 첫째, 누구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사람인가요?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사실을 진술한 자는 증인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뭐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와도 뭐 증인서 가서 이렇게 말하죠. 법적으로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경찰이라든가 검사 같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사실을 진술한 자는 형사소송법상으로 참고인이라고 말하지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자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자, 검사 앞에서 거짓말했다. 위증죄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증인이 아니니까 아무리 거짓말해도 구속요건 해당성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두 번째, 자신의 과거의 경험 사실을 진술한 자입니다. 두 번째 개념에서는 사실을 진술한 자입니다. 따라서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라든가 평가를 진술한 자는 증인이 아니라 감정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위증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허위 감정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지 그 사실에 대한 의견과 평가를 말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라 감정인이라고 말합니다. 허위 감정죄가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당해 소송의 제3자여야 됩니다. 이걸 제3자성이라고 말하죠. 제3자성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당해 소송의 제3자가 아니라 당해 소송의 당사자나 당해 소송의 주체라면 이 제3자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증인이 아니고, 증인이 아니니까 아무리 거짓말해도 위증죄는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대표이사 위증사건 보겠습니다. A회사가 당사자인 민사소송에서 A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소송 절차 중에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자, 지금 민사소송인데 A회사가 당사자입니다. 근데 회사는 법인이니까 회사가 나와서 진술할 수는 없죠. 그 회사 이제 대표이사 갑이 나와서 진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대표이사는 누구 자격으로 나온 겁니까? 당사자인 회사의 자격으로 나온 거죠. 그럼 뭡니까? 이 대표이사도 당사자라고 봐야 됩니다. 당사자는 증인의 어떤 요건을 결의했습니까?
제3자성을 결했죠. 당해 소동의 말 그대로 당사자는 당사자? 제3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라면 증인이 아니고, 증인이 아니라면 아무리 선사하고 거짓말 했을지라도 증인이 아니니까 위증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안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피고인. 자, 피고인이 선사하고 거짓말했어요. 역시 위증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고인은 형사소송의 주체이지 제3자가 아닙니다. 방어권의 주체예요. 당해 소송의 주체이지 제3자가 아닙니다. 피고인들은 아무리 선사하고 거짓말 했을지라도 위증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 피고인은 또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공범자 아닌 공동 피고인은 증인적 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범자인 공동 피고인은 증인적 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공동 피고인과 공범자라는 말을 같은 말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있는데 치고 받고 싸웠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이 같이 폭행죄로 기소가 돼서 같은 절차로 재판을 받는데 두 사람이 공범은 아니죠. 그죠? 뭐 공모한 건 아니죠. 그럼 뭡니까? 같은 절차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공범자는 아니지만 공동 피고인은 됩니다. 같은 절차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 뭡니까? 공범자 아닌 공동 피고인은 증인적 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공범자라면 증인적 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범자라면 증인적 격이 없기 때문에 그 원칙으로 거짓말해도 위증죄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근데 공범자도 예외적으로 증인적 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밑에 1번 요지 보세요. 공무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이 원칙이 것이고, 예외를 말합니다.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범자였을 자도 소송이 분리돼서 공동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때는 그 증인이 됨으로써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례는 또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범자냐 아니냐, 또 공범자라면 소송이 분리되느냐 분리되지 않았느냐, 이거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또 증언 거부 거부도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법률에서 손산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해야 하는데, 이 허위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대로입니다. 자, 주관적으로 허위를 판단해야 된다는 말은 뭘까요? 증인의 기억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했느냐 반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허위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객관적으로는 진실이었을지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면 그게 허위고 위증죄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왜 증인의 기억을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럼 위증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증인에게는 진실을 진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진술은 객관적 진술이 아니라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진술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근데 기억과 다른 사실을 진술했다, 이 자체로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만들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위증죄 성립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증인의 의무와 관련해서 그 진실 여부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허위 진단서 작성죄, 허위인가 아닌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뭐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그렇고, 또 허위 사실 진술은 무고죄도 그렇고 전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위증죄만은 증인의 기억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임야관리 위증 사건 보겠습니다. 강민사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의리 문제는 임야를 관리한 사실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릅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피고자 변호사 신문에 대해서 의리 그 임야에 대해서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온 것이 틀림없다. 몰라요. 그래야 되는데 관리했습니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죠. 이게 뭡니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의리 이전에 그 임야를 관리한 것은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즉 따라서 갑이 한 말이 객관적으로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허위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않고 증인의 기억을 기초로 하고 있죠.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되는데 모름에도 불구하고 안다 그랬어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거죠. 그래서 허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위증죄의 성립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진술을 해야 하는데 진술이란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수식입니다. 자,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 기수가 될까요? 아니면 당해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가 종료됐을 때 기수가 될까요? 후자라는 것이 통솔과 판례의 대로입니다. 따라서 거짓말 함으로써 즉시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문 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당의 그 진술을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요때 기소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이 일단 위증을 했다가 자신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아까 한 말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한 거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위증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수정을 하면은 위증죄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다소가 판례의 대로입니다. 자, 기수식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1736페이지에서 공범관계에서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교사의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아까 본 거하고 구조가 이제 똑같은 사건이에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당해 소송의 주체입니다. 근데 갑이 위증을 하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되나요? 자, 피고인은 당해 소송의 주체지 제3자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없고, 그럼 증인이 될 수 없고, 그럼 증인이 아니라면 위증죄 주체로서의 신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위증을 했을지라도 피고인의 위증은 위증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이 을이라는 자기 친구한테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친구가 선서하고 위증을 했습니다. 자, 이때 친구 행위는 위증죄 구속요건 해당성, 자,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구제 문제죠. 스스로 하면은 죄가 안 되는데 남을 시켰을 때 위증죄 교사범이 될 거냐 말 거냐. 역시 다소는 안 된다. 판례는 된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제 문제죠. 스스로 하면 죄가 안 되는데 남을 시켰을 때 되느냐. 판례는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방어권의 남용 정도로 판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위증죄는 친족 간의 특례라는 게 없습니다. 대신 자백과 자수의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153절을 보시면 본죄를 범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적 감면이죠. 원래 자수는 임의적 감면이 원칙인데 위증의 경우는 필요적 감면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특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모해 위증죄, 또 허위감정 통역권역죄,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자, 증거 인멸죄를 보겠습니다. 당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 객체가 중요한데요. 자, 모든 증거가 본죄의 객체가 아니란 걸 주의하세요.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만이 본죄의 객체가 됩니다. 자, 갑이 살인을 했습니다. 자, 칼로 살해했고 이 칼은 살인사건의 증거죠. 그래서 갑이 그걸 땅을 파고 파묻었습니다. 자, 증거인멸죄입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자, 모든 증거가 본죄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만이 본죄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 칼은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죠. 따라서 본죄의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땅을 파고 인멸을 했을지라도 증거인멸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타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만이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타인의 이제 공범자가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학설상으로 이제 그 절충설이 다소설의 입장입니다. 절충설을 봅시다. 그래서 공범자만을 위한 의사로 한 데는 타인 사건이 되어 본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하거나 자기와 공범자 이익을 위한 데는 본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절충설의 태도인데, 자, 판례도 상당히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정원 초각 운항 확인서 소각 사건이 나와 있는데,
그 요지에서 밑줄 보겠습니다. 밑줄 보면. 자, 그러니까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증거를 인멸했다면 그것이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증거인멸죄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타인의 증거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증거를 인멸을 했습니다. 이때는 증거인멸죄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죠. 근데 갑이 을이란 자기 친구한테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해 줄 것을 교사했습니다. 그래서 을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으니까 의뢰인은 증거인멸죄 구속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문제죠. 스스로 하면 죄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직접 칼을 숨기면 증거인멸죄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는데 친구한테 시켜서 칼을 숨기도록 해줄 때 이때 교사가 될 거냐 말 거냐. 역시 타도는 안 된다, 판례는 된다. 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똑같죠? 스스로 하면 죄가 안 되는데 남을 시켜둘 때 죄가 될 것이냐, 판례는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주의하시고. 자, 어쨌건 그 증거는 타인 사건에 관한 증거가 됩니다. 또 모든 타인의 사건이 아니라 이때 사건은 형사 사건과 징계 사건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형사 사건과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만 범죄가 되는 것이고, 타인의 사건이지만 뭐 민사 사건이나 행정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면 역시 범죄는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타인 사건은 그 사건의 범위도 형사 사건과 징계 사건으로 제한된다는 거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제 인멸, 은닉, 위조, 변조, 그 다음에 사용입니다.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증의 죄는 친족과의 특례가 없고 도리어 자백과 자수의 특례가 있었는데 증거 인멸의 죄는 자백, 자수의 특례는 없고 친족 간의 특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인, 은닉, 도피죄를 봅시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입니다. 이것도 증거인멸죄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하죠. 타인의 사건이라야 되고 또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그 사건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객체가 이제 증인인데, 자, 여기서 증인은 그 위증죄 증인보다는 범위가 넓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즉, 일반적인 원래 증인 이외에 수사상의 참고인도 포함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위증죄 주체인 증인 속에는 수사상 참고인은 포함되지 않지만 이 증인 은닉죄 객체인 증인 속에는 수사상 참고인도 포함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 증인이 또 자기 사건에 관한 증인 동시에 타인 사건에 관한 증인이 될 경우 역시 이때는 증인 은닉죄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죄하고 내용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증인 은닉죄를 마쳤고 마지막 죄가 이제 딱 하나 남았네요. 자, 무고의 죄가 남았습니다. 자, 이 무고죄는 보호법이 두 개입니다. 주된 보호법은 국가의 심판 기능에 적정한 행사고요. 부차적으로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중적 성격이라는 것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성격도 갖고 있지만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죄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자, 무고죄 봅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 신고의 상대방은 공무소나 공무원인데, 자, 그러나 모든 공무사나 모든 공무원이 아닙니다. 자, 신고 사실에 대해서, 즉 형사처분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공무사나 공무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동사무소 직원한테 자, 을이 간첩이라고 신고했어요. 허위사를 신고했는데 이게 모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동직원이 어떤 형사사건에 대해서 직권을 무슨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일단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사는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대해서 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공무사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만 무고죄가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행위대응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겁니다. 자, 허위해야 됩니다. 허위는 역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증죄만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죄는 전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행위자는 허위라고 인식을 해들자도 객관적으로 진실이었다면 무고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100% 허위여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주된 부분, 핵심적인 내용이 허위이면 일부 진실이 있을자도 주된 부분이 허위라면 전체로 허위라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과장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과장. 1751페이지 보시면 정황을 따서 과장한 경우는 허위신고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자, 주차장 12사건을 보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대 주차장에서 을과 시비가 되어 그 과정에서 을이 갑의 허리를 잡고 밀고 당겨 몸싸움을 하였는데, 그러냐요 갑에게 요추부 염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갑은 을이 오른쪽 어깨를 떠밀면서 자신을 구타하여 약 10일간의 요추부 염자상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 성동경찰서에 접수시켰다. 자, 요 사안을 좀 분석을 해봅시다. 두 사람은 몸싸움을 한 겁니다. 근데 구타를 했다 그랬죠. 구타를 당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검사가, 몸싸움 했는데 구타 당했다고 했으니까, 허위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서 무고죄로 갑을 기소하게 된 겁니다. 그럼 가만히 보시면, 이 몸싸움의 형법상으로 어떤 행위로 평가될까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이것도 폭행죄의 폭행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구타도 당연히 폭행이라고 평가되죠. 그럼 폭행했다는 점에서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겁니다. 그렇죠? 폭행 당한 거죠. 폭행 당한 거죠. 이게 바로 과장의 문제입니다. 과장. 즉 몸싸움에 의한 폭행을 구타에 의한 폭행으로 과장을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은 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몸싸움도 폭행이고 구타도 폭행이니까. 그러니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진실한 사실이지 허위가 아니죠. 그래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고죄 성립을 판례가 부정했습니다. 자, 이런 거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황의 과정을 본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쭉 정리하시고, 또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를 숨기고 구속요건적 사실만 신고한 경우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로서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제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점원하고 을이라는 점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점원이 퇴근하면서 양주 한 병을 몰래 품속에 넣고 가는 걸 이제 갑이 발견했어요. 갑이 경찰서에서 신고를 했는데, 을이 양주를 횡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횡령했다고 신고했어요. 근데 을이 양주를 가져가는 것은 횡령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절도죠. 자, 점유 보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점유가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타인 점유를 침해한 경우니까 절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절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횡령이라고 신고했어요. 그럼 허위 사실을 신고했으니까 무고죄가 갑에게 성립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무고죄는 사실에 대해서 허위를 신고하는 겁니다. 사실면의 허위를 신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실이 횡령이 되느냐 절도가 되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법원이 하는 거지 신고자가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뭡니까? 갑은 어떤 사실을 신고한 겁니까? 을이 양주 한 병을 몰래 가져갔다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고 그 사실은 진실이죠. 따라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신고했다면 그 법적 평가라든가 죄명을 잘못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또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을이 양주를 가져가는데 여기서 병이란 또 다른 점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은 병이 양주를 가져갔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절도를 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병이 절도를 했다. 자, 병은 절도 안 했죠? 의리했지 병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도 무고죄가 되는 것일까요? 안 된다는 거죠. 자, 신고하는 사람이 범인이 누구인가까지 정해서 신고해야 됩니까? 자, 범인이 누구인가는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정지는 거지 신고자가 확정지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병이 훔쳐갔든 의리 훔쳐갔든 양주 훔쳐갔다는 사실은 진실이고 진실을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을 부담할 사람을 잘못 지목했을지라도 어쨌든 사건은 있었죠. 따로 진실한 사실을 존재했고 그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거니까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범죄 주체를 잘못 지적했을지라도 객관적으로 진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는 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바꿔봅시다. 자, 갑하고 이제 을이라는 점원이 있었는데 을은 매우 아주 성실한 그런 점원입니다. 그래서 을은 성실한데 갑은 불성실해요. 그래서 을이 이제 주인의 총애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보너스 받고 그러니까 이제 갑이 굉장히 좀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경찰서에다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데 뭐라고 신고하느냐? 을은 매우 불성실합니다라고 신고했습니다. 분명히 허위적은 그렇죠. 을은 대단히 허위성실한 사람인데 을은 매우 불성실합니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자, 분명히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데 이거 무고죄가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여기 정도의 문제입니다. 정도의 문제. 자,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되느냐? 자, 국가의 수사권이나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만 여기에 무고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불성실하다고 해서 뭐 경찰관이 나와서 수사합니까? 뭐 지문도 막 채취하고 막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사권이나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허위사실 신고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상당히 함정성이 많아요. 자, 또 이렇게 사안을 또 바꿔봅시다. 그 슈퍼마켓에 갑이란 점원이 있었습니다. 또 을이라는 주인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여름이 돼서 주인 아저씨가 휴가를 떠나면서 갑을 믿고 갑한테 야 네가 가게를 좀 잘 좀 관리해 주기 바란다 하면서 갑을 믿고 갑한테 맡기고 갔습니다. 근데 갑이 그 실내 배반에서 하여튼 양주 같은 거 매일 한 병씩 맞았어요. 그래서 양주 한 5병 정도를 갑이 축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럼 주인이 와서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비싼 양주가 5병이나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갑을 의심했겠죠. 야, 너 이거 뭐야 도대체? 그랬더니 갑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거짓말했습니다.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강도 돌아가서 죽을 뻔했어요. 그 강도가 양주 5병 가져갔어요. 술을 좋아하는 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주인이 그래서 미안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너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하여튼 너를 의심해서 미안하다. 빨리 가서 파출소 신고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이 파출소 가가지고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당연한 허위 신고죠. 자, 이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허위 신고한 겁니다. 강도 당하지 않았어요. 이거 무죄가 안 됩니다. 자, 이 무고죄는 자 보세요. 보호법을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랬죠? 국가의 심판 기능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입니다. 따라서 피무고자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강도당했다고 허위신고했는데 누가 지금 강도했다고 신고한 겁니까? 강도했다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죠. 피무고자가 특정되지 않았죠. 그러면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은 없는 거죠. 그럼 무고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고를 당하는 사람이 특정이 돼야만 됩니다. 단순히 허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가 안 된다는 거. 자, 굉장히 까다롭죠? 무고죄 함정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특정돼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55페이지 보시면 중요 판례들이 몇 개 나옵니다. 허위 신고를 했는데 고소기간이 경과됐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써 강간죄로 신고를 했는데 허위 신고예요. 근데 10년 전에 강간했다고 신고한 겁니다. 자, 강간죄 친고죄고 고소기간은 6개월이죠. 근데 6개월이 지났다는 게 명백하죠. 9년 6개월이 지났죠. 그래서 뭡니까? 일단은 그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럴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역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 30년 전에 사실 신고했다. 허위 사실인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명백하겠죠. 여기에 무고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을지라도 고소장에는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기재했다면 무고죄가 또 된다고 봅니다. 자, 공소시효 문제 주의하세요.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죄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죄가 된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자, 신고하는 것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신고의 가장 본질적 속성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적으로 신고해야만 그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예를 생각해 봅시다. 이 가게에서 지금 양주가 한 박스 없어졌습니다. 갑이라는 점원이 있었고 의리한 점원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제 의심을 받게 됐고 그 가운데 의리 더 의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경찰관이 자 갑을 소환해 가지고 갑한테 신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뭐라 하냐? 야 솔직히 얘기해라. 두 사람이 직장 동료지만 어차피 의리 나쁜 놈 아니냐? 자 의리 양주 훔쳐가는 거 봤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 그랬습니다. 근데 갑은 안 봤거든요. 근데 갑은 처음에는 좀 못 봤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 평소 뭐 손보는 안 좋았지만 제가 못 본 걸 어떻게 봤다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막 다구치는 겁니다. 아 그러지 말라니까 하면서 빨리 얘기해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갑이 너무 이제 무섭기도 하고 뭐 있는 자리가 싫어가지고 그래 봤어요 그랬습니다. 의리 훔쳐가는 거 봤어요. 거짓말이죠. 자 경찰관이라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는 겁니다. 자 무고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되는데 신고의 본질적 속성은 뭐라고요? 자발성입니다.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그게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갑이 자발적으로 A한테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입니까? 아니죠. A의 강압적인 추문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진술한 거죠. 이건 신고가 아닙니다. 신고가 아니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팔도 마찬가지예요. 뭐 검사의 추문은 막 추궁하는 거죠. 막 강제로 추궁하는 거죠. 이 추문에 의해서 마지못해 허위 사실을 진술할 때는 무고죄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수사기관에 대해서 진술한 것은 무고죄가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지만 추궁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했다면 당연히 그것도 무고죄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주의하세요. 추문을 당했을 때 그 경우만 안 된다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했다면 그 경우는 무고죄가 된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무고죄는 언제 또 기소가 되느냐? 자, 이 허위사실 신고가 당연히 공무원은 공무원에게 도달했을 때 기소를 합니다. 도착만 하면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열람할 필요도 없고 접수할 필요도 없고 수사가 개시될 필요도 없습니다. 도착만 하면 기소를 합니다. 자, 밑에 고소장 반환 사건 보겠습니다. 그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다가 그 내용 중 일부분을 삭제하여 다시 그 경찰관에게 제출했으나 경찰관이 그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것이라자 그 고소장을 반환받았다. 자, 무고죄가 되죠? 어느 시점에서 기소가 됩니까? 첫째 줄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이 뭡니까? 도달했다는 거죠. 여기서 기소가 됩니다. 자, 기소는 범죄 완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완성된 이후의 사정은 기소를 다시 미소나 무죄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무고죄 기소가 되는 겁니다. 자, 무고죄는 고의범이죠. 그래서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는 게 우리 판례의 대로입니다. 또 무죄는 목적범이에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목적이 없다면 무고죄 구속요건 해당성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갑이라는 노숙자가 있었는데 자 그 추운 겨울에 노숙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기가 살인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 무고죄가 안 되죠. 무고죄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습니다. 왜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나요? 무고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노수자는 자기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고의 목적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목적이 없으니까 무고죄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 무고의 문제죠. 또 공동 무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란 노숙자가 있는데 추운 겨울 노숙하기 힘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내가 하여튼 뭐 우리 둘이서 살인했다고 신고할게 해서 갑이 가서 신고했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자기 부분은 자기 무고지만 다른 부분은 뭡니까? 타인을 신고한 거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목적으로 신고한 거죠. 이땐 타인의 범행 부분에 대해서만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자기 무고의 교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또 똑같은 구조의 문제인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갑이라는 노숙자가 스스로 무고를 했습니다. 이건 자기 무고죠. 자기 무고, 무고죄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이 자기 친구 을한테 자기를 살인범으로 신고하라고 교사를 했고, 자, 을이 신고했어요. 자, 허위 신고를 한 거죠. 자, 을행위는 무고죄 구속요건 해당성, 자, 위법성, 책임이라 인정되는데, 자, 갑에게 이 무고죄 교사범이 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자, 스스로 하면은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는데, 남을 시켜줄 때 교사가 될 것이냐. 다수설은 안 된다. 판례는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죠. 스스로 하면 죄가 안 될 때 남을 시켜줄 때 되느냐. 판례는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타인의 승낙을 얻어도 신고했습니다. 자, 이게 승낙 뭔데?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나요? 없나요? 본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 기능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얻었을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 사망한 사람이라든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무고했다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무고의 목적을 미필적으로 인식해도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 무고죄는 피무고자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합니다. 자, 하나의 고소장에 두 사람을 무고했어요. 그럼 하나의 무고죄입니까? 두 개의 무고죄입니까? 피무고자가 두 사람이니까 두 개의 무고죄의 상장적 경험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고, 자,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라면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두 개의 죄를 인정하고 있죠? 이건 뭘까요? 본죄 보호법익 때문입니다. 자, 본죄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 기능이지만 부차적으로는 개인의 법적 안정성도 보호법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무고했다면 두 개의 개인적 법익도 침해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무고죄의 상장적 경합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본죄의 경우도 사회과 자수의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위증죄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더 할 게 없네요, 이제. 하여튼 오랜 기간 여러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좀 더워가지고 더욱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앞으로 기간 잘 보내시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빈 구멍 메우기 잘하라. 그죠? 하고, 그 다음에 판례 정리 잘하라. 그런 것도 이제 그것도 고득점의 관건이 되고, 합격의 관건이 될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여러분 잘 보내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